속보. 사거리 8,500km. 한국형 핵무기 드디어 공개. 미국의 폭탄 발표 보고서. 세계 1위 비밀무기에 중국, 일본 난리난. 북한이 한미 양국군의 탐지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김정은 지휘 아래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에 따라 한국군 북핵미사일 대책의 핵심인 한국형 삼축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응징 보복, 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은 북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가급적 빨리 탐지해 30분 내 무력화하겠다는 일종의 창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KN-23, 24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속속 개발함에 따라 조기 탐지가 어려워졌다. 종전 스커드 노동 등 사전 연료 주입에 시간이 필요했던 액체연료 미사일들에 비해 기습 발사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수지에서 SLBM, 잠수 안발사탄 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 양국군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창의적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 미군 당국은 당초 저수지 발사 SLBM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오판하기도 했다. 열차에서 발사하는 KN-23 미사일도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기습 발사하면 사전 탐지가 어렵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터널에 숨어 있다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탐지가 안 되면 타격도 할 수 없다. 킬체인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북이동식 발사대 숫자도 기존 100여 기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를 탐지하는 한국군의 정찰위성들은 빨라야 2025년 이후에야 2시간 간격으로 북한 지역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수십 기의 초소형 정찰위성으로 그 공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이것도 수년 뒤에야 가능하다. 또 킬체인의 핵심 수단인 현무이 미사일이 최근 오발 사고를 내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도 킬체인의 한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날아오는 북미사일을 미국제 패트리엇 PAC-2 3미사일, 국산 천궁2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성주기지에 사드, THAAD, 도 KAMD를 지원한다. 최대 요격 고도는 천궁2 미사일이 15km, 패트리엇 PAC-2 3미사일이 20에서 30여 km다. 종전 북 탄도미사일은 보통 비행고도가 80에서 90km 이상이었다. 하지만 KN-23, 24 미사일은 최대 비행고도가 30에서 60km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28일 발사된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가 24km까지 낮아졌다. 비행고도가 낮으면 높을 때에 비해 우리 레이더에 가까이 왔을 때에야 탐지돼 탐지 시간이 짧아진다. 탐지 시간이 짧아지면 요격도 어려워진다.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인 주한미군 사드로는 30에서 40km 고도 미사일은 요격할 수도 없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등은 비행 막판에 위로 튀어오르는 풀업 기동을 해 요격이 더 어렵다. 북한이 올 초 시험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40km를 크게 선회하는 좌우 변칙 기동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북신형 미사일들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수십 발을 함께 쏘는 섞어 쏘기를 하면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론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한다.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괴물미사일 현무5 등 타격수단과 이른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탐지가 어려우면 도발원점에 대한 타격도 어려워진다. 특히 최근 핵심 타격수단인 현무2를 비롯 각종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에서 잇따라 문제가 생겨 킬체인과 KMPR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동해 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자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쪽으로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다. 그런데 두 발이 오류로 발사되지 못했다. KF-16 전투기가 정밀 유도탄 스파이스 2000 두 발을 쏘려 했지만 한 발이 나가지 않았다.
이에 F-15K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2R을 쏘았지만 이 또한 한 발만 발사됐다. 뒤따르던 예비기가 나머지 한 발을 쐈다. 지난 10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응징용으로 쏜 현무 이 미사일은 발사 방향과 반대로 날아가 강릉 군부대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곧이어 발사한 에이테크스 미사일도 두 발 중 한 발이 비행 도중 신호가 끊겨 실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각되고 있는 게 사이버 전자전, 정보전 등 이른바 소프트킬 강화다. 삼축 체계는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하드킬이다. 반면 사이버 전자전 등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하기 때문에 소프트킬로 불린다. 지난 2016에서 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8차례 중 무려 7차례나 실패했다. 웬만하면 성공해온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직후 또는 직전 폭발하는 등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다. 유례없는 실패 행진에 의문이 증폭됐는데 그 의문이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풀렸다. 2017년 3월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발사의 왼편, 레프트 오브 런치이라 불리는 사이버 교란 작전을 통해 북미사일에 잇따른 실패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미사일은 발사 때 준비 오른쪽 화살표 발사 오른쪽 화살표 상승 오른쪽 화살표 하강위 단계를 거친다.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붙였다.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은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위력에 놀란 미 국방부가 개발을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듬해 북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작전 개념을 택했다. 발사의 왼편 작전 이후 3년간 북한 미사일, 무수단, 실패율은 8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 위주의 전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이버전 플러스 전자전, 즉 사이버전자전 전략이 필요하다. 군 정보부대장을 지낸 송은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올해 초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한 사이버전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북핵탄두 미사일 발사 통제 등 지휘 통제망에 대한 접속은 전자전으로 해 전자파의 사이버 악성 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을 실어 보내고 접속 후 효과, 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달성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주최한 국방혁신 4.0 세미나에서도 김선호 예비역 중장 전 합참전력기획부장은 기존 삼축 체계의 사이버전자전, 심리전 등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비물리적 수단을 결합한 삼축 체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술핵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난 수년간 크게 고도화했는데 확장 억제와 삼축 체계만으로 증대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한 사이버 전자전 등 소프트킬 개념을 기존 삼축 체계 아니라 별도의 축으로 추가. 사축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최근 제안했었다. 사축 체계는 사이버 전자전 등 소프트킬에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4.0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삼축 체계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졌는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차원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성격도 있다. 2. 한국형 핵공유 시동, 한미 핵방어위, 핵잠수함 리스 검토할 때 8일 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안보 이슈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안보 공약, 해구산 플러스 재래식 전력 제공, 실행력을 높이려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순항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공약 신뢰도를 높이기
위에 최근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시동이 걸린 이른바 한국형 핵공유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미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위 협의체인 핵기획그룹, NPG을 벤치마킹의 핵무기 등과 관련해 정보 공유, 기획, 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미판 NPG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어떤 전략자산을 어떻게 운용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풀려면 나토의 NPG 창설 과정을 되짚어보고 시사점에 착안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프랑스 제외, 은 1967년 미국과 함께 NPG를 창설했다. 양측은 NPG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 방향과 핵전력의 기획 및 배치 등을 조율해왔다. 또한 유럽 나토 회원국에 공유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평시에는 5개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위 주둔 미군이 관리하다가 유사시 해당 5개국의 전투기가 탑재해 운용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대두된 배경은 옛 소련의 핵미사일 위협이었다. 소련은 1949년과 1953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어서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했다. 스푸트니크를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낸 로켓 발사체, 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R7이었다.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유럽 전역 및 미국을 핵타격할 수 있음을 뜻했다. 이해 유럽은 긴장했다. 미국이 유럽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부터였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미국에도 아직 실전 배치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없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본토에 소련의 핵 ICBM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며 유럽을 지켜주겠느냐는 것이었다. 미국은 IRBM급 미사일 개발부터 서둘렀다. 그 결과 1950년대 중후반 지대지 IRBM인 토르 미사일 PGM-17, 주피터 PGM-19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폴라리스 등의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미사일 전력이 개선됐음에도 유럽에서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여전했다. 특히 프랑스는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기로 했다. 서독 등은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핵무기에 대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실질적 사용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핵무기 사용을 동맹국들이 다수결로 정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 딜레마 속에서 타협안을 발굴해낸 사람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로버트 A. 보위 하버드대 교수였다. 그가 1960년 제시한 해법은 다국적 혼합군 MLF 멀틸레터럴 포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군과 유럽 나토 회원국의 병사들이 혼합된 부대를 창설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및 수상 전투함의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나토는 이를 적용해 미군 수상함과 이탈리아 잠수함에서 시범 운용하기도 했다. 다만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최종 도입에는 실패했다. 그러다가 1966년 정기가 마련됐다. 나토의 핵방어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하부기구로서 NPG를 창설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NPG는 설립 초기 나토 회원국 중 순번제 등을 통해 정해진 7개국을 멤버로 운영되다가 점차 멤버가 확대돼 현재는 모든 나토 회원국, 프랑스 제외, 이 참여하고 있다. NPG에서는 핵무기의 배치 운용 교리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한미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연합 연습, 전략자산 전개의 6개 범주에서 확장 억제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범주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NPG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토의 NPG는 기본적으로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실질적인 업무는 NPG 산하의 고위급 그룹, HLG이 맡아서 한다.
차관보 및 국장급 등의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HLG가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제안을 마련해 올리면 MPG에서 장관들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MPG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셰이프, 도 산하에 두고 있어 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